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뵙는데 너무 이렇게 드문드문 보는 것 같다 싶다가도 또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러네요. 또 뵙게 됐습니다. 자, 사실 뭔가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깊은 이야기들 하려고 우리가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네.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현안들이 많죠. 너무 현안들이 많아요. 네. 일단 요즘 뭐 작년 연말이 거의 최악의 상태가 아닐까? 화물연대 막 이럴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정부가 한국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을 노조 때리기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조합원을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불참선언 했고 최종적 탈퇴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요즘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항노총 결정을 보면서 네. 촛불 전야를 보는 것 같다. 촛불 전야. 네. 항노총이 지금 사회적 대화기구 구노사정위원회 지금 경사노위. 경사노위를 탈퇴한 지가 지금 7년 5개월 만이라, 탈퇴는 아니지만 예. 전면 불참 선언한 게 이제 7년 5개월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6년 1월이었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시은해고 취업규칙 일방 변경이라고 하는 네네네. 강행 처리에 맞서서 탈퇴하고 난 다음에 양대노총 공공부문에 투쟁이 있었고 네. 그것이 일종의 촛불항쟁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 그래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네. 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서 대화도 하고 합의안도 만들어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밀어붙이면서 파탄이 났던 건데 네네네. 이 정부 하에서는 아예 대화의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곤봉으로 내리치면서 네. 그날이 그 다음 날 6월 1일 날이 노사정 1차 간담회가 예정돼 있던 날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올라가서 그것도 항노총의 아주 핵심 그 산별연맹에 그 전날은 김만재 위원장을 아주 뒷수갑을 채우고 채워가지고. 사무처장은 곤봉으로 내리쳐서 해버리니까 위원장은 뒷수갑으로 연행하고 사무처장은 곤봉으로 머리 깨고. 이게 금속노련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특수통 처음 할 때 예. 뭐 노조 때리기로 재미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 도도한 흐름이 네네.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16년 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탈퇴하면서 그 시점이 촛불의 마중물이 됐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 지금 노조 때리기 재미 보는 이유가 국민들은 뭐 민주노총이 투쟁하고 항노총이 투쟁한다 이러면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러겠지 네네. 하는 맞습니다. 뭐 인식이 많잖아요. 자기 네. 노조 뭐 일이겠지 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게 활화산처럼 촛불항쟁이 마중물이 된 거는 시운해고. 이거 만약에 항노총이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시운해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 지침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네. 누구나 우리는 시운해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겠구나 네네. 라고 하는 인식의 확장이 가져온 것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지금 이 문제도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회복지 시장화 이야기하고 하시던데 사회복지 전략회의에서 네.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 시장화 저는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듣다 처음 봤거든요. 예.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민영화 강행하겠다. 무슨 뜻인지 알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 노조 때리기는 저는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출발이다. 가장 저항하는 세력들을 먼저 무력화시켜 놓고 네. 이제 들어올 것은 공공부문의 시장화, 말도 민영화, 그리고 건보, 연금계약, 연금. 이대로 쭉 나가는 지옥문을 연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 전략회의에서의 시장화, 그다음에 노조에 대한 이런 태도가 단순히 정권에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것에서 그치지 넘어서 않고
과거 대처정부 레이거 정부 일본의 낙하손에 노조 때리기는 노조 때리기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네. 1차 저지선을 무너뜨려 놓고 나서 예. 노조와 시민사회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네. 광범위한 민영화 공세를 통해서 지금 기업의 어떤 이익 자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재정 추계가 엄청나게 지금 빵꾸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갖다가 민간 자본으로 메우겠다는 거고. 아, 그러면 이제 당장 걸려 있는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 건강보험,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맞습니다. 그다음에 코레일. 맞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계신 직장에 예. 계신 코레일. 내일부터 당장 문제가 발생되죠. 아.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건강보험 그 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서 이미 양대노총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아, 예, 잠시만요. 요 얘기 이게 노조 때리기가 민영화로 갈 거다라고 하는 통찰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요 통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특수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조 때리기는 단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시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지옥문을 열어가는 일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노조가 말하자면 노동약자를 오히려 적대시하고 보호 안 해준다. 노사 법치주의 만들겠다. 노동자들도 법 안 지키면 다 불이익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노사 법치주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도 이 노사법치주의라는 건 정말 족보 없는 이야기거든요. 좋고. 네. 이게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노사자치주의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대원칙이죠.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그게. 노사법치주의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든 사든 법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데 그건 하나만 한 소리죠. 네. 하나만 한 소리인데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포괄임금제, 광범위한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정면적인 위반이거든요. 맞아요. 단 한 건이라도 처벌된 사례 있나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노와 사회 하나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를 들어주세요. 대통령이 뭐 건폭 운운하면서 노사관계 비리 부조리 바로잡겠다. 노동부에다가 비리 고발센터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비리 노든 고발센터 사든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달 정도 했는데 한 1,000여 건 접수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85%가 사용자 측 불법인데. 그거 하려고 받은 게 아니거든요. 뚜껑을 열었더니 뭐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건데 네. 노사 법치주의에서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네. 기존 노조법에도 포함되지 않은 광범위한 무권리 상태에 빠진 노동자들 어떡할 건데. 그렇죠. 이 이야기들 쏙 빠져 있어요. 네, 지금 노조법에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기존 노조법으로 포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김준영 사무처장 항노총 노사정이 대화 중단 사태를 불러왔던 게 원인이 뭡니까? 포스코 원청의 하청 노동자들. 네. 그 사무처장이 내걸었던 프랭카드가 하청 노동자 노동 3건 인정하라. 네. 포스코 부당 노동행위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가 이미 있었어요. 포스코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은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약자 아닙니까? 네. 이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네. 교섭을 하니까 원청이 생사이탈권을 쥐고 있는데 포스코 원청에 교섭 요구하면 노조법상 나는 교섭 당사자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좋아. 현행법이 그렇다니. 오케이. 그래서 노란봉투법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포스코 교섭 좀 하라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파업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안 되면 2년 동안 임금이 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파업을 들어가니까 원청이 거기다 대책을 투입하는 거예요. 교섭의 의무는 없고 탄압할 권리는 가지는 이런 노조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는데 네. 법을 만들면 또 만들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예고를 하고 그리고 있죠. 노동약자 보호하겠다면서 노동법치 이야기하면서 가장 제가 뒷목 잡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 산재 왕국인데 그중에 절대 다수는 바로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네. 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죽음의 외주한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개정하겠다고 해요. 노사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가라는 것이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뭐 외국 나가면은 자유와 연대 예.
이렇게 보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이야기하면서 왜 자국민들이 노조할 자유와 어려운 사람들끼리 연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곤봉으로 탄압하는가? 기존 노조가 노동약자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번에 금속노련 지도부가 바로 가장 아래 단위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서 포스코 교섭에 나오라고 2년 동안 촉구하고 한 것을 왜 그러면 그 사람들 노동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데 왜 곤봉으로 내리칩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금속노련은 뭐 대형 노조고 당신들은 큰 노동 노조가 아닙니까? 귀족이다. 노동 귀족이 노동약자를 그래서 이 문제가 예. 노동약자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면 탄압하고 노동자들이 하방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래로 연대를 하면 이거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하면서 제3자 개입 옛날에 있었던 개입이라고 하면서 또 잡아가는 이 모순이 윤석열 정권의 저는 민낯이다. 그게 바로 따옴표 노사 법치주의의 실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예. 자신들한테 입맛에 안 맞는 법은 만들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고 예. 정작 노동약자에게 필요한 법은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노동약자를 위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입니까? 네. 자, 어쨌든 간에 사정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제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자들은 노동 귀족이고 그래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때리면 정부가 지지율이 일정하게 긍정적 효과를 하고 네. 이게 어쨌든 현실에 존재하는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노동계에서 극복 방안 뭐 있어요? 첫 번째로 예. 저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호감 국민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노동조합이 반성하고 혁신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뭐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했던 주류 언론들 예. 그리고 특히 건설 노조 때려잡는 보수 언론들 네. 최대 광고주는 건설회사 아파트 광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운동장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 우리나라 그 언론사 특히 지방으로 가면은 대부분이 건설 자본이 건설사가 광고 언론사 주인이에요. 언론사로 언론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 건설 노동자들 때려잡는 것까지는 상수라고 보자고요. 예, 상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시민들의 비호감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네네.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과제일 텐데요. 네.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인권 척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노조 조직률이고 조직률. 하나는 단체 협약 적용률이에요. 노조 조직률 우리나라는 10% 좀 넘죠. 13%, 14%. 14%인데 우리가 노조 조직률은 지난번에 노동시간 개편 문제 때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체 협약 적용률이거든요. 자, 단체 협약 적용률. 자, 이게 뭡니까? 자, 우리나라가 노조 조직률이 14%예요. 그럼 100명 중에 14명만 노조를 하고 있는 있어. 거죠. 나머지 86%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기들 뭐 답답하니까 투쟁하겠지. 이런 건데 네. 만약에 프랑스 사례를 들어서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적어요. 예전에는 같았는데 네, 지금은 더 더 적어졌어. 예. 하지만 노조 조직 단체 협약 적용률은 98%예요. 이 말은 사용자 단체와 노조가 산별 교섭을 체결하면 네. 그 체결된 협약은 이 사용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고용한 전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단체 협약 단체 협약 적용률? 적용률인데 예.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4%면은 예. 단체 협약 적용률은 14.8%밖에 안 돼. 그 거의 이유는 뭐 기업 내에서 예를 들어서 네. 기업 내에서 3분의 2 과반수 이상 노조가 단협을 체결하면 나머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적용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예. 산별이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아. 네. 그런데 OECD 국가는 OECD 노조 조직률은 30%가 채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단협 적용률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별 교섭을 하고 이들이 대표 선수로 싸워주면은 네. 내가 당장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네. 나에게까지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구나. 적용이 되는구나. 네. 그것이 바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는 예.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아주 강력한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의원 한 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는 법안을 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하려면 산별 교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임금은 나라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와 사 간에 교섭을 해서 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려면 단체 교섭 적용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노동 동일임금은 법전에만 존재하는 문구에 불과한 거죠. 문구에 불과하거나 예. 아니면 하향 평준화시키거나. 아, 왜 그렇지. 정규직이 많이 받냐? 예. 아, 그것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그 앙코 빠진 찐빵이다. 그런 거 가지고 현혹하면 안 된다. 립 서비스네요. 립 서비스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네. 산별교섭을 확장하고 네. 단체 협약 효력을 확장하는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별교섭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업 단위 노조니까 뭐 포스코는 포스코, 코레일은 코레일 그 안에서만 그렇죠. 단협, 임금 협상, 단체 협상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예. 노조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이나 노조가 없는 86%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자, 보호를 못 받아. 금속노조와 예. 우리 그 금속 사용자 협회가 단협을 체결해서 효력이 확장됐다고 칩시다. 네. 그럼 현대자동차에 있는 예.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단다는 예. 그렇게 단다는 비정규직에도 최소한 복지나 이런 똑같이 것들은 가죠. 동일한 단협이니까. 수준에서 갈 것 아닙니까? 예. 임금 협상은 달리 갈 수 있어도 적어도 취업의 조건 그다음에 복지 조건 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최소한 동일하게 식당에서 가는 거지.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확장을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우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겠다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요. 네. 시민들이 노조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노조가 좋아. 노조가 싸우는 건 알겠어. 곤봉으로 내리치고 하니까 싸우겠지. 네. 하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 바로 이 지점을 노동운동이 돌파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아주 큰 계기를 악순지 저는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로 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 전략회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거기서 복지를 시장화해야 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가 무너지면 그것은 1차적 방어선이 무너지는 건데요. 네. 그 뒤에 올 지옥문은 무엇이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5월 31일 날 열렸던 건강보험 네.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건정심이라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복지 쪽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 건정심. 국민들 꼭 아셔야 돼요. 예. 의료 다시 수가 정해주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예. 의료 수가 정해주고요. 네. 보험 범위 보장 범위 정해주고요. 이런 네, 데예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예. 국민들 삶과 아주 직결돼 있죠. 예. 양대노총은 그쪽에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왜? 2천만 명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잖아요. 예, 직장 가입자 노동자들이 낸 보험으로 되잖아요. 대표. 지역 가입자 대표도 있습니까? 지역 가입자 대표도 들어와요. 갖고 예, 예. 들어와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보험금 낸 사람들이 그렇죠. 운영해야 근데? 되니까. 근데 이번에 양대노총 배제했어요. 왜 왜? 배제했냐? 이번에 비대면 진료 예. 시범 실시에 대해서 양대노총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네. 단체와 함께. 왜? 비대면 진료가 곧 의료 민영화를 여는 아까 제가 계속 본데요. 예. 지옥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안 그래도 건강보험 제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네. 그 반대하는 양대노총을 배제시키고 이번에 통과시킨 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사자 그 의료기관에 30%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MRI에 대한 적용을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그 윗단위에 있는 건강보험 제정위원회 양대노총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건강보험 다 내시는 분들 아시지만 사용자가 절반, 가입자 노동자가 절반 맞아요.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을 대표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정심 들어가는 걸 그거를 무슨 이유를 들어서 그거를 왜 빼뜨리죠?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 관련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의사들만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또 있잖아요. 예. 플랫폼 의료 산업에 예. 혈안이 돼 있는. 그리고 재벌들 보험사 네네. 실손보험에 마지막 목숨 걸고 있는 예. 실손보험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까지 지금 어디 갔는지 가물가물한데. 그렇죠. 노동교육, 노동교육연금. 연금 개혁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그쪽으로 갈 가자는 공산이 거예요? 크겠죠. 네. 결국 이 국민연금도 가입자 대표로 가고 있는 민주노총 이미 배제시켰어요. 또 배제시켰어요 이미. 아니 민주노총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노동과 예. 시민이 어디서 만날 것인가? 바로 저는 이 지점에서 만난다. 진짜 민주노총 전생에 뭔 죄를 졌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직장인을 대표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정 여기에 가서 자, 그걸 왜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나 진짜. 촛불항쟁 제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촛불항쟁 예. 저는 촛불 전야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때 뭐 기억 되살려 보면 철도노조 파업이 아주 있었죠. 최장기로 갔어요. 예, 예. 불편해도 괜찮아? 힘내라 철도노조. 시민들이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응원했어요. 뭉클했습니다. 네, 뭉클했어요. 예. 스티커도 막 붙어 있고 네. 그랬어요. 왜? 결국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은 음. 민영화 뚝이 열릴 것이고 네. 그 피해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노조의 파업 좀 불편할 수 있죠. 집회와 시위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네. 하지만 민영화로 가는 길은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과 시민이 저는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문을 지금 활짝 열려고 하고 그 제일 앞서서 네. 노조 때리기에 저는 혈안이 돼 있다. 아. 노조를 때려서 노동과 시민을 분리하고 민영화를 향해 가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김영훈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의 통찰은 그겁니다. 노조 때리기는 단순히 지지율 를 위한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시민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서 민영화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조짐이 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네. 여기에서 이미 민주노총을 그 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양대노총 또 건강보험에서 다 배제시키고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는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는 이제 코레일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 전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예. 죄송한 이야기지만 흘러간 옛 이야기다. 제가 낙하손해 말씀드리는데요. 네. 낙하손해 뭐 잘 아시잖아요. 네. 낙하손해 장학생들 이 정부에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장학생들 네, 장학생도 예. 많은 것 같은데 낙하손해가 했던 게 바로 민영화 민영화 문을 열기 위해서 노조 가장 때리기를 노조 했죠. 때리기를 시작해서 다 쪼갰습니다. 예. 일본 철도 얼마나 비싼지는 아우 아마 제일 다 비싸요. 아실 겁니다. 일본 가보시면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처. 숙박비나 음식비는 음식값은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철도는 너무 비싸. 대처 정부의 영국 철도, 예. 철도 효시라고는 영국 예, 거기도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죠. 예, 다시 재국유화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갖고 재국유화를 못 하고 있죠. 못하고 하는 영국이. 첫 번째 이유는 그 액수를 추계를 못하겠다. 예. 도대체 얼마를 얼마를 들여야 줘야- 다시 살 수 있는지도 추계가 안 된답니다. 네. 민영화의 문이 한번 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노조도 그리고 시민들도 요 국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길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지켜보는 이런 시간들 가지고요. 필요하면 또 알아서들 하시겠죠. 행동하는 데는 또 우리 국민들이 이골이 나신 분들이니까. 저는 시민들이 예. 저보다 더 통찰력이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